이번에는 지광국세 해림비탑 시리즈의 마지막 편, 제4편, 지광국세 해림비탑과 남한강 원주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출간한 고려의 미화상, 지광국세 탑을 보다에 실려있는 제 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광국세 해림비탑과 남한강 원주풍의 세 번째 장, 그 남한강 원주풍과 해림비탑과 관련되는 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이제 수도권 지향적인 그러한 역사 때문에 전근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뛰어난 해림비탑과 같이 뛰어난 그런 조각품이 있을 경우에 무조건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주도 그리고 개경주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없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광국세 해림비탑의 설계부터 재료 구입, 제작을 주도한 이제 학자의 학문과 장인의 기술이 이제 국가인재가 에서 제공한 것인가, 아니면 지방인재가 주도한 것인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작에 사용된 돌을 비롯한 여러 재료의 산지가 어디인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아마 그것이 이제 경기도 부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국가와 지방 단위의 학문과 기술은 이제 세계 수준의 학문과 기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남한강 원주풍과 해림비탑이라고 해서 3장의 시절로 되어 있어서 해림비탑 건립의 후원자, 그리고 남한강 원주의 학자 승려들과 그들의 학풍, 그리고 남한강 원주 장인들의 이제 조각 기술, 이렇게 해서 설명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전근대 사회에서는 이제 사농공상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선비는 그런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학뿐만이 아니로 이제 노학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농공상 할 때는 이제 주로 농부, 장인, 상인에서 이제 농업 기술, 장인들의 이제 공업 기술, 사업 기술적인 측면들을 주로 설명하는 것이어서 항상 학문과 기술을 이제 같이 이제 보고 정리를 해 놔야지 남한강 원주풍을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주에서는 이제 원주나 원주 부근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승탑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흥법사 염거화상 승탑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승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원주 흥법사의 진공대사의 승탑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원주 거돈사 원공대사의 탑입니다. 승탑들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흥법사 진공대사 충남의 승탑과 석관을 같이 해놓은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고달사 원정대사 찬유의 승탑입니다.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간파하셨겠지만 이 승탑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이제 기단석에 용이 새겨져 있는데, 용이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꿈틀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주목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 승탑은 이제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북대학교 야외의 전시장에 이제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면 제 135호인데요. 1936년에 발간된 이제 청구박총 24호 휘보에 실린 1935년도 조선총독부 보물고적 명승천연기념물 보존의 총회와 지정예정물권 소개란에 이 승탑은 강원도 원주 고돈사에서 반출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 승탑은 일본 동경의 그 내즈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승탑에 대해서 이제 엄균표 교수는 이제 흥법자에서 멀지 않은 사찰에서 반출되었던 그런 승탑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남한여초 시기에 염거 화상, 그 흥법사, 그 다음에 이제 거돈사, 그리고 이제 그 고달사, 그리고 거돈사, 그리고 흥법사, 또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런 승탑들이 이 지역에 있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해보면 과연 이제 그 남한강 원주풍의 학문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측면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풍부한 이제 유물 자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해린 승탑이라고 하는 걸출한 그러한 그 승탑이라든가 해린 스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학문을 구가하고 있었던 그런 학자 승려가 어떠한 지역적 풍토에서 양성되었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이 슬라이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남한강 원주 비풍을 이제 해린 비탑을 중심으로 해서 보되 이제 아까 설명드린 여러 비탑들과 연결시켜서 그 의미와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기 승려들의 비탑 건립의 후원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승려의 입적에서 비탑 건립까지 전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생전 유언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님께서 입적을 하시게 되면 이제 부고도 하고 그에 따라 호상, 빈당 마련 및 조문, 시호 추증, 탐명 하사, 재올림, 안장 혹은 화장, 비문 찬술, 조탑, 건비라고 하는 11가지 단계가 쭉 진행되어서 이제 비탑이 건립됩니다. 스님들의 생전 유언은 이제 관으로 쓸 나무를 지정하거나 안장처 지정 등 이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입적을 하면 우선 이제 국왕께 죽음을 알리고 부공하는 거죠. 장례 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후상을 정한 다음에 이제 빈소를 차린 장소, 이제 빈당을 마련하여서 이제 조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장이나 화장을 하기 전에 제를 지내는 일도 불교계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었을 텐데 이 11가지 전체 그런 단계에서 보게 돼서 그 가운데 이제 중앙정부가 맡아 주도하는 작업은 이제 주로 이제 시호 추증, 다섯 번째 단계에 있던가 이제 그 비문찬술 9번째 단계에 있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아마도 시호와 비문찬술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상황인데요. 주로 이제 시호 추증은 시법, 그러니까 시호 추증법에 따라서 진행됐을 텐데 해당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여러 형태의 행장을 모아서 한 사람이 대표로 그 사람이 이제 시호 추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종합서술한 시장을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요즘식으로 하면 이른바 이제 시호 추증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사한 다음에 시호를 추증했었겠죠. 임금님이 이제 마음대로 시호를 추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린의 경우는 이제 법포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생전에 받았던 법포, 생전 법포와 이제 아마 사후 시호 역시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법포 역시 자격 심사를 거쳤을 것이기 때문에 시호 추증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여기서 모아진 여러 행장이 또한 이제 비문 찬술을 할 때 사용되었을 것이니 시호 추증과 비문 찬술은 이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정한 매우 중요한 사후 예우 절차였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11가지 그 단계 중에서 이제 그 9가지 단계들은 아마 해당 지역이나 해당 사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해린의 경우 호상을 숭영과 전살림과 같이 중앙 관료를 보내서 감호하게 했다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아마 특별한 경우였을 것이고 대부분의 호상 역시 이제 해당 지방에서 맡았을 것인데
이제 원주, 남한강 원주풍에서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고려시대 원주의 속현이었던 이제 여주, 고달사, 원정대사, 찬유비문의 음기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제 문화제자로서 스님들과 송인들의 그 성명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원종대사 찬유비탑을 세웠을 때 거기에 관여했던 분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걸 보면 이제 삼강전, 문화각자승, 탐명사, 송장사, 제사, 수비사, 장지 필연관, 석장 이런 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삼강전으로서는 원주승 효환, 전자승 이제 행숭, 직세승 이제 법원, 윤하승 행원들이 보이고요. 이제 문화의 그 각자승, 그러니까 글자를 새긴 스님들을 보면 이제 행원, 경연, 종릉, 광주 이렇게 보게 되고요. 탐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개경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분에서 보면 이제 태상의 지위에 있었던 신보, 부사, 좌윤, 영허 이런 분들이 있고, 송장사로서는 이제 정보, 신강, 부사, 좌윤, 규강 이런 분들이 있고요. 제사로서는 이제 원윤, 수영, 녹숭사, 영순들이 있고, 또 수비사로서는 이제 경규, 직무, 헝규 이런 분들이 있고, 장지 필연과는 이제 진서, 좌직, 학생, 이홍염 이런 분이 있고, 석장으로서는 잉을리 이런 분들이 이제 찬유비문의 음기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찬유비문의 음기는 958년 이제 90세의 찬유가 입적한 이후에 966년부터 시작된 찬유비탑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서 971년 10월 21일 광종이 그 희양원과 도봉원과 함께 고달원을 부동선원으로 선정하는 법회 성과를 기록한 글입니다. 광종이 고달원을 전국 3대 부동선원으로 선정한 사건은 곧바로 이제 고달원 소재 지역 스님들과 제지 관반들에게는 찬유비탑 제작에 이제 매진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하였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선원 선정과 큰 상관없는 비탑 건립 관여자들이 음기에 수록된 이유였겠습니다. 그 결과 삼강전 소속 스님들과 글씨를 새길 각자 스님, 그리고 제를 올릴 때 사용할 비용, 조달 기록을 맡은 녹숭사 스님은 모두 이제 고달사 소속 스님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탐명을 그 중앙정부의 요청에서 받은 탐명사, 6탈6호를 찬유숙탑 아래 석관으로 옮길 송장사, 송장과 조탑을 할 때 드리는 제에 소요될 비용을 조달하고, 제를 주관할 속인과 스님 등 두 분의 제사, 그리고 이제 승탑비를 세울 때 신문을 맡을 사람들인 수비사들이 모두 이제 제지관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경관반들이 아니고요, 제지관반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라든가 정보, 원윤, 좌윤, 경 등의 이제 관계를 받았다는 것이 이들이 이제 제지관반이었다는 증거였죠. 이들 제지관반들이 각자 맡은 일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요청받아서 이제 그 요청하여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이 시기 이제 전국 각지에 상제하였던 승려들의 비탑 제작은 해당 사찰과 해당 지역 관반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셈이 됩니다. 이분들이 꼭 이제 개경에 그런 분들이 맡았을 리가 없습니다. 해린 스님의 경우도 후상은 이제 중앙관인이 맡았으나 장례 비용은 역시 이제 주창에 있던 곡식을 사용했던 것도 이제 비탑 제작의 비용이나 인력을 모두 이제 법천사하고 주변 사찰 그리고 원주에서 충당했을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나 그다음에 기술이라든가 비용들을 이제 모두 원주와 법천사에서 충당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남한강 원주풍에서 이러한 행사들이 있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린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앙사 해린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학식이 높으신데요. 이 학식은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셔서 했었겠지만
역시 이제 기초 공부는 그 남한과 원주의 학자 숙녀들의 학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해린 스님의 인도 불교사 이해가 상당히 높은데, 이제 그 찬자 정유산 선생은 그 증광세 해린 스님을 평가하면서 아주 많은 서적을 독파해서 그 명성이 왕호천축국전을 쓴 이제 해초 스님을 능가한다라고 해왔는데, 이제 그 727년에 해초 스님이 고대 인도의 오천축국을 답사한 뒤에 쓴 책이 그 아시는 것처럼 왕호천축국전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유산이 보기에 해린 스님 역시 고대 인도에 관한 이제 지식이 매우 풍부한 인물이었음을 이제 추정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해린 스님이 누구에게서 이렇게 이제 고대 인도 불교사에 관계되는 지식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 주목해야 될 인물이 이제 그 원주 흥법사 진공대사 충담 스님입니다. 이 충담 비문은 태조왕건, 오른쪽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제 태조왕건이 직접 글을 쓰고요. 최원의 아들 최강윤이 그 당나라의 태종, 당태종의 글씨를 집자해서 완성한 그런 비문입니다. 이런 비문인데, 이제 940년 이제 7월 18일 날 충담이 입적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태조왕건은 가슴이 미어져서 충담 스님의 큰 덕을 추모하며 더욱 애절하다라고 얘기했었고, 충담을 처음 만났을 때를 추억하면서 과인은 태조왕건은 어려서부터 무에 전념하느라 학문을 정밀히 하지 못해서 선왕의 법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이제 창업군주였던 태조왕건이 몰랐다던 선왕의 법은 당연히 태조왕건의 집안 역사나 고려 역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되는 게 이제 그 태조왕건이 직접 충담의 업적을 결혼하면서 설산에서 도를 이루고 연동에서 마음을 증거하여 인도 선종계의 18대 조종과 그 3000년을 이어온 선의 가르치면서 2000년이 될 것 같은데, 선의 가르침의 계통을 잡아서 널리 퍼뜨렸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태조왕건은 충담비 서두에서 충담을 평가하면서 묘지전심, 즉 선의 역사에서 인도 초조의 가섭에서 2조 경희, 3조 화수, 12조 마묘, 14조 용수 등 그 인조 선종사의 주요 인물 5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 28조이자 중국 초조인 달마부터 6조 해능까지 불법이 서로 이어지고 있다. 조법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음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아서 힘든 부절에서 선불교가 발전해 오다가 마침내 이제 마조도일로부터 선을 전수받아서 이제 우리 충담 대사께서 우리의 도, 그러니까 고려의 선불교를 굉장히 드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태조왕건이 선의 가르침, 즉 선교의 계보를 설명할 때 특별히 이제 인도 고대 불교사의 정리를 충담 업소 평가의 중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활요초의 그 아주 많은 11개의 비문을 작성한 최언희를 비롯한 여러 선사 비문 작성자들이 주로 이제 해동 선종과 중국 선종과의 상관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자세, 이게 군주인 태조왕건이 있었다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 태조왕건이 이제 인도 선교사를 강조하고 이제 그 고려의 불교를 거론한 것은 이제 태조의 이제 국제문화 수용의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943년에 이제 태조 26년이죠. 이제 태조왕건은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이제 고려 국가 통치의 원칙의 대강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당나라풍을 존중해서 문물 예약이 모두 당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풍토도 다르고 인성도 다르다. 그러니까 수방이토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다. 불필구동이다. 이렇게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적인 그런 보편성도 지키되 한국의 전통 문화도 고려의 전통 문화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태조왕건의 이제 수방이토로는 아들인 광종이 주장한 용화변이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제도를 이용해서 고려의 제도를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 입론과는 상당히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태조의 수방이토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풍토도 다르고 전 당나라와 달리 이제 풍토도 다르고 인성도 다르니까 이제 우리의 독자성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신라 통일기에 수당 제도를 신라와 그 수당의 제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당나라의 제도하고 이 신라의 제도는 상잡 서로 섞여 있다라고 하는 이제 김부식의 사론에서 설명했던 그런 관점을 수용했던 역사성의 염두를 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충남 비문에서 이제 그 충남 비문의 서체가 이제 당태종의 글씨체를 집재하도록 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최광윤의 임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비문을 작성한 태조왕건의 이제 고도의 그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문명권을 인정한 이후 고중세 한국 문명이 지향한 군주상은 이제 그 요순 임금님이라고 하는 임금님이었는데 그러다가 당나라 성립 이후에 대당 육전을 토대로 한 당태종의 군주상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게 당태종의 군주상을 취할 거냐 이거는 이제 시스템 통치를 하는 거죠. 요순 통치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인물의 특징을 갖고 이제 설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의 위대한 통치를 할 거냐 아니면 위대한 시스템 통치를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당태종의 군주상이 이제 시스템 통치의 대표로서 이제 등장하죠. 이제 율령 통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당황조가 성취한 이제 고등 문명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제 한국, 그다음에 고려의 전통 문명, 고유 문명의 전통 속에서 수용 변형하지 않으면 이제 고등 문명의 흡수 용이될 위험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점들을 이제 고려태조 왕건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고구려 계승의식하고 수방 이토론에 입각한 주체적 선진 문명 수용을 선택했던 고려태조 왕건은 인도 불교계의 조예가 깊은 충담의 비문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중국 선종계뿐만 아니라 인도 선종계를 이제 병렬 배치함으로써 고려 선종 불교계가 중국 선종계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코자 하는 고도의 통치 행위를 구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려태조 왕건이 수방 이토론과 해동 선종을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남할여초 선종 승려들 사이에 불도 동류설에 입각한 이제 자부심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주에서는 고려태조 왕건이 인정한 인도 불교사의 정통한 충담이 있었기에 이제 당시 남한과 원주 지역 스님들과 학자들은 이제 인도 불교사에 관한 지식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 해린 큰 스님 역시 이제 관련 서적, 인도 관련 서적들을 이제 많이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 불교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주요 스님들의 주요 업적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법화경에 대한 이해도 남다른 게 있습니다. 해린 스님의 법화경 이해가 남다른 게 있는데 이건 아마 석초 스님이라든가 지종 스님들의 이제 법화경 이해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결됐던 원주 지성계의 풍토하고도 연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해링큰 스님은 1434년 고려 정종 임금이 즉위하셨을 때 묘법 연화경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해린에게 법화경 특강을 요청한 임금이 덕종 임금인지 정종 임금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덕종 임금이 이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하시죠.
그리고 이제 정종임금님이 계승하였는데 기록에서는 그냥 중의연중이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논제에 따라서는 이제 덕종임금으로 볼 수도 있고 정종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가 아마 정종임금님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덕종임금님 때 이미 해린 스님을 부처의 출현으로 설명하고 덕종과 동시에 세상에 나왔다는 이제 정유산의 글솜씨로 볼 때는 해린 스님과 덕종과 동쪽 임금과의 관계는 이미 기술한 뒤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뒤이어서 중위 14년에 이제 해린을 승통으로 승진시킨 임금이 이제 정종 임금님이신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해린 스님을 궁궐로 불러서 묘법 연화경을 강의시킨 군주는 저는 이제 정종 임금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린 스님이 정종 임금 앞에서 특강하는 모습을 이제 정유사는 구름처럼 걸어올라 궁궐 섬도를 밟고 사자자에 앉아서 불법을 강의하였는데, 이제 그 참을 표지로 삼고 발음을 드러내니 보살승의 오묘한 뜻이 활짝 펼쳐지고 미혹을 잘라내고 의심을 끊어내니 극히 만나기 어려운 오묘한 설명이 옥구슬처럼 쫙 펼쳐졌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묘법 연화경의 특강, 그러니까 해린 스님의 특강을 드린 이제 정종 임금님은 특별히 가는실로 수놓은 당상복 2벌을 하사하였죠. 그리고 이제 소연비를 작성한 이호 선생은 그런 설명을 해놓지 않았지만, 소연이 자응이 저술한 이제 법화 현찬을 판각한 것을 보면 이제 법화 현찬이 텍스트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이미 이제 해린 스님에게 배웠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러한 해린 스님의 법화경 이해는 이미 원주에서 앞서 있었던 두 스님, 석조 스님이라든가 지종 스님의 법화경 이해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건데요. 앞서서 이제 석조 스님에 대해서 보면, 석조 스님은 사세가 되어서는 이제 오신의 남세를 받지 않았고, 비록 이제 불타고 있는 집 속에 엎드려 있었으나 서둘러 이제 세상 밖으로 벗어나려 하지 않았고, 거동과 모양이 점차 달라지고 이제 가고 머무는 것이 같지 않았는데, 푸른 산이 봄에 서늘하면 정이 이제 옥을 지니고 있는 줄 알고, 맑은 강이 밤에 비치면 진실로 구슬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님이 동서를 알게 됨에 이르러서는 호련히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진술하였는데, 갑자기 어머니에게 마침 이웃에 놀러 갔다가 저 스님이 묘장엄 왕품을 외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왕은 이제 두 아들의 출가를 허락했는데 일념으로부터 복이 여러 생에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차 이제 양 사슴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참 하지 못하지만 말, 소와 나란히 다니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아버지 허락을 받고 국왕의 허락도 받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보게 되고 보면 충주 사람으로서 928년에 이제 법천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는데요. 증관상사 석조 스님은 이렇게 이제 법화경 자료 촬영이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묘장엄 왕품은 법화경 28품 중 27품인 묘장엄 왕본 4품을 말하는데요. 석초는 이제 자신의 출가를 아버지와 국왕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묘장엄 왕의 두 아들이 출가해서 성불했던 사례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관선사 석초는 나중에 천태육법권, 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법문에서 수행하는 동료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천태의 한 학파를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 출신으로서 진주 지곡사를 이끌었던 석초뿐만 아니라 고달사의 이제 한 학파, 거전사의 한 학파, 충주 전통사의 한 학파분들, 이렇게 네 학파가 모두 이제 남한강 불교 문화권을 구성하는 주요 승려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천태 관련의 불교 서적들이나 그와 관련해서 법화경 자료들이 이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다 잘 보여주는 인물과 사건이 이제 거전사 이제 지종 스님인데, 이분도
968년 39세 나이로 이제 중국 정교원에서 대정예론과 법화경을 강의했습니다. 주제다시피 해린 스님이 35살 때 지정 스님의 거돈사 하상과 입적을 경험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43세 때 제작된 이제 지정 승탑과 승탑비 주성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돈사 지정의 법화경에 대한 이해는 물론 상당하였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거돈사의 하산하에서 입적한 지종의 이제 그 천태 관련 업적에 대해 살펴보려면 이제 재관 스님과 함께 고찰을 해야 되는데, 재관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재관 스님이 이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중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5월 왕으로서 이제 전원숙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영가집을 읽다가 내용 중에 동시에 사주혹을 제거하면 이 자리가 제이지만 만약 무명에 굴복하면 삼장이 곧 열이다 라고 하는 구절의 출처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천태 덕소 스님에게 이걸 문의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중국의 그 덕소 스님은 자신은 모르고 아마도 이제 천태 관련 구절이니까 나에게 의적 스님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홍숙의 문의를 받은 의적 스님이 정작 본인은 그 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 구절은 천태지의의 3대부, 법화현이, 법화문구, 마하지관의 하나인 묘법 연화경 현이의 위묘에 나오는 문구가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걸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적 스님은. 그래서 이제 해당 구절을 포함한 책부터 천태적 관련 많은 책들이 당나라 말기에 아마도 이제 그 회창폐불 사건이 있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해외로 유출해서 그러한 책은 고려에서나 책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려의 그 불교 서적의 그런 그 보관을 하고 읽어내고 했던 수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중국의 유명 스님들도 이렇게 이런 책들이 이제 고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원숙이 5월 왕 전원숙이 천태정 책을 구할 수 있는지 고려에 이제 사실문에서 문의합니다. 그 문의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고려 광종 임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 광종이 이제 그 5월 왕 전원숙에게 이제 그 관련 서적을 보내주는데, 이때 고려 광종의 언급이 이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관 스님을 5월에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천태정 관련 책자 모음집 가운데 지론소, 인왕소, 화엄골목, 오백문로는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갖고 가야 될지 가지고 가야 될지 말기를 결정해 주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재관 스님이 진위고간 천태 관련 서적들도 이제 5월에 이제 유명 학생들에게 물어서 책자 모음집의 진가를 알지 못하면 도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중국에 갖고 있지 않은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보내주면서 이 책의 진가를 모르면 보여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재관 스님이 낙의 의적에 가가지고 이제 책을 전달하는데, 이제 10여 년 동안 이제 함께 토론하면서 이제 관련 서적을 인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서적 인계를 위해서 진행한 교상문, 그러니까 법화현의 20권이라든가 법화문구 20권 유지의 강의를 해서 정리한 것이 이제 천태사교이라고 하는 건데, 이를 지어서 이제 후대에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천태 15조인 낙의 의적이 그렇듯이 중국 천태 16조 의통, 고려 출신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고려에서 파견되어서 천태 덕소에게 법안정을 배우던 30대 후반의 지정에게 귀국전 2년 동안에 재관이 미처 다루지 못했던 관신문 중심의 마하지관에 관한 강의를 이제 본인이 세운 이제 정교원에서 하도록 요청을 한 거죠.
이를 보면 이제 지종 스님 역시 마하지관을 강의하기 위한 강의안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제 앞때 천태사교의도 재간이 이제 중국 천태 승려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던 강의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종 스님과 재관 스님이 갖고 있었던 당시 국제적 그 학문의 그 명성 자체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겠죠. 또 이러한 그 원주의 주요 스님들의 그러한 그런 생각들이 해린 스님들한테 전달됐을 거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천태적 관련 저작을 연구하던 다선 승려 가운데 찬유 스님과 이제 현희 스님, 그리고 845년 전후에 회창패를 불 때 신라로 대규모 유입된 이제 천태 관련 수작들을 보고 연구했던 선종 승려들이었을 것이고요. 이제 석초나 지종, 영준 스님과 거동사를 비롯한 이제 5사찰의 수많은 승려들이 이제 광종에 천태 관련 서적들을 다 가져가지 말고, 가져간 것도 그곳에서 진가를 모르면 이제 도로 가져와라 하는 하늘을 찌를 듯한 자부심의 근원이 되었던 천태전 관련 전적 연구 승려들이었을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태 5사찰의 여러 승려 가운데 거돈사의 지종 스님은 오울에 가서 본인이 직접 천태 3대 부의 하나의 마하지관을 직접 강의한 그런 승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남한일조 불교계의 천태학 연구 수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태조왕건의 이제 후삼국 통일전쟁의 승려로서 참여했던 능궁 무리가 올린 글을 보면, 대당국에는 회삼기 일을 묘설한 묘법 연화경과 천태지자의 일심 삼관선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성군께서 삼안을 합하여서 한나라를 이룬 것과 이제 그 당나라의 풍토가 합함으로 이 법을 구하여서 이 땅에 널리 유포토록 한다면 뒤를 잇는 용솔의 수명이 끊어지지 않아서 항상 일가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중앙국사 해린이 그 인도 불교사나 중국 불교사, 고려 불교사에 해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남한강 원주 지역의 학자 승려들의 도도한 학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불학의 중심은 남한강 유역이었습니다. 남한여초 충남과 석초, 재광과 지종의 학풍은 고려 중기 해린의 그 학풍으로 계승되어서 이후 이제 고려말 원천석의 삼교일리론으로서 그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남한강의 그 학자 승려들의 이제 도도 학풍 이렇게 봤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남한강 이제 원주 장인들의 조각 기술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떡 주무르듯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떡 주무르듯 하는지 궁금했는데, 남한강 원주 지역의 불탑과 승탑을 보다 보면, 그리고 그 단단한 화강암에 뭐든지 새겨 놓았을 장인들 상상해 보면 이제 냉큼 수긍이 갑니다. 당시 기념물의 조성은 나라 장인들이 할 수도 있고 또 고을 장인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국공과 주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국공들은 개경에서 파견된 장인들일 수도 있고요. 이제 해당 지역의 장인들의 명단을 올려서 국공으로 제가받아 대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국공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출신은 해당 지역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해린 비탑을 만든 원주 장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석재의 구입입니다. 승탑비는 화강암과 전파암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승탑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으나 해린 비탑을 제작하는 데 사용한 화강암과 전파암의 산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재 운반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봤을 때 이제 앞서 이제 경선원과 대각국사 의천의 승탑비의 원석 마련을
영통사하고 주변 사원 승려들이 힘을 합쳐서 진행한 것을 보면 지광국사 해린 승탑비 역시 법천사와 주변 사원 승려들이 힘을 합쳐서 원석을 구해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전해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료적 근거가 높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방형 설계인데요. 사각형 설계. 무엇보다도 원주 비탑 장인의 독자성은 해링 승탑과 나홍 승탑을, 이것이 모두 이제 원주에 있는 승탑들인데, 이것을 이제 방형, 사각형으로 설계한 것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데, 이제 원주에만 이제 3개의 방형 승탑이 있는 셈인데요. 승려의 탑을 만들면서 불탑과 같은 방향을 취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서안의 현장 승탑, 규기 승탑, 원칙 승탑을 인용하여서 해린의 방형 승탑의 정당성을 확보했지요. 그래서 이제 원주 불교계 학자 승려들의 학문적 엄격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저절로 이제 머리가 숙여지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걸 받아서 이제 원주 장인들도 방형 설계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비탑에 장식되는 수많은 문양들 새겨놓은 장인들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남한과 원주 부근에는 고다론부터 이제 흥법사, 거돈사, 정토사, 흥령사 등 이제 굉장히 여러 곳에 승탑과 승탑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원주 법천사 해링 승탑과 승탑비를 관청하는 문양이 이제 용문양입니다. 용문양이라는 것이 앞서 설명드리겠지만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이제 용문양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탑에도 용문양이 많고 승탑비에도 용문양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한여초식이 이제 법천사와 상하를 끼고 있던 고돈사의 승탑이나 이제 보면 135호를 말하죠. 성곽 넘어 있던 이제 흥법사 진공 충답의 승탑, 그리고 이제 흥법사 뒤로 산을 끼고 20여 킬로만 가면 만나는 고달사 이제 원종 찬유의 승탑 중대석에 모두 이제 용문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용문이를 자유자재로 새기는 원주 장인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용문이들을 보면 그 남한강 혹은 원주에 살았던 돌 다루던 사람들의 수준들이 충분히 예측되고요. 이 기술이 해린 승탑의 상층 기단석에 부조된 울용문을 새기던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수되었을 것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화사비와 안성칠장사의 정현 승탑비의 탑승 측면의 용문이를 다루던 사람들의 숙련된 솜씨도 전해 들었을 것이니, 당시 이제 원주 법천사 해린 비탑에 용문이 새기던 원주 장인들은 개경 장인들과 함께 전통과 같은 시대 유행을 반영하느라 애를 굉장히 많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옥계속 사방불 남면에 그 지장보살상, 지금 오른편에 보여져 있는 지장보살상과 이제 하층 기단의 이제 사자원각상을 한번 보시죠. 옥계석의 이제 사방불은 이제 고려시대 원주 석현의 하나인 평창에 소재했던 오대산의 그런 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옥계석 남면의 존상을 이제 해린 비문에 등장하는 광목 부인 혹은 이제 오대산 남대 지장보살 근거로 이제 지장보살로 확정을 했죠. 근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제천의 사자비지사의 인물상과 사자상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아마 그 해린 승탑의 설계자들도 그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린 승탑 기단부 하단 갑성 내 구층에는 어느 승탑에도 없는 그 유일한 원각 사자상이 있지만 불탑에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남한강 그 원주 주변에 있는 그 사자비지사지 9층 불탑과 그 홍천 괴성리의 3층 불탑, 그리고 금장암지 3층 불탑에 원각 사자상이 거론되고 있고요. 있는데 그 후대에 이제 원천석에
여행을 보게 되면 제천이나 홍천, 회양은 원주 지식인들이라면 언제든지 여행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곡 불탑은 이제 모두 그 구례, 지리산, 화엄사, 사사자, 삼층 불탑과 이제 같은 계보의 불탑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천 그에 있는 사자 빈신사에 공개되어 있는 관련 그 불탑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글씨가 나오는데, 대대로 성왕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심으로써 만세토록 이제 천하가 태평해지길 바라겠으며, 이제 화엄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세계 항상 있음으로써 다른 한편으로서는 적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고, 또 어리석인 사람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더라도 그 연화장 세계를 알게 해서 그 미혹함이 혹시 사바세계에 생겨나더라도 정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삼가 이제 구층 석탑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영원토록 공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물사항이 하나 있죠. 같은 내용인데 이제 그걸 이제 확대한 겁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한자로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아마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그 탑을 조성했던 경험들이 헤린 비탑을 만들 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화엄사 3층 불탑과 금장암지 3층 불탑에 이제 공양인물상 석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화엄사 사사자 3층 불탑의 인물상과 석등의 공양인물상에 대해서 원주를 대표하는 이제 유학자인 정시안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부도암에 올라가서 세워져 있는 부도를 보았다. 부도는 이제 기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양이었다. 이 절은 영기조사라는 분이 창건했다. 부도에는 석가의 사리를 안치한다. 불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사석상은 탑 앞에 앉혀놓았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죠. 그 안에 여인상이 들어있는데, 불탑 아래 부분 가운데 탑 전체를 이고 서 있는 모습의 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 스님 한 분이, 그 화엄사에 계시던 스님 한 분이, 그 여인은 선으로 깨달은 이제 연기조사 어머니의 상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정시안의 산중일기에 쭉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정시안이 본 대로 화엄사의 사사자 3층 불탑 안에 민머리 인물상은 지금 보아도 이제 불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승상 그리고 여인상이 분명한데, 당연히 이게 여인의 몸매를 하고 두건을 쓴 금장암지나 사자 빈신사지의 인물상도 승상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건데, 부처에 거의 도달한, 그럼으로써 이제 사바세계 중생은 분명과 아닌 그런 인물상을 불탑 안에 조각해 놓은 것인데, 이런 설명들이 아마 여러분들 그 법천사 지광국사 승탑의 상층 기단부에 그 그러니까 신선사항이 모여서 있는데, 신선사항이 동면상은 해린 스님이 되어 있고, 해린 스님도 역시 민머리 인물상이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곳에 있는 이제 사사자 불탑의 사자상, 그리고 탑내 인물상, 탑 외의 공양 인물상에 대해서 이제 화엄경을 근거로 설명하는 학자가 계시는데요. 그걸 보게 되면 사사자 불탑 자체는 비로자나불의 상징이고, 탑 기단부의 사자 네 마리는 사자 빈신산매하고 연화장 사자 좌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제 탑내 인물상은 화엄경의 입 법계 품에서 선제동자가 만난 선지식 가운데 25번째인 그 사자 빈신 비구니, 그러니까 비구니이며,
당연히 이제 불탑 앞에 서로 마주보고 왼쪽 무릎은 세우고 오른쪽 무릎은 꿇은 이제 석등 아래 이제 공양 인물상은 이제 선제 동자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해린 승탑의 사자상과 옥계성 남면에 이제 두 권을 쓴 인물상도 이제 그 연화장 이제 사자자하고 이제 선제 동자가 만난 선지식 가운데 한 인물로 해리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정유산이 해린 스님을 미륵보살과 문수보살과 같다고 했으니 해린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살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린 승탑의 옥계석 남면 보살상과 사자상이 월악산에 있는 사자 비신사의 불탑을 모델로 했는지 오대산에 있는 오대산을 모델로 했는지를 좀 더 고찰해 봐야 했겠지만 해린 승탑의 설계자들이 사자 문양과 사방불 문양을 착안해서 승탑에 반영하고자 했을 때 비교할 만한 사례들이 남한강 원주 주변에는 매우 풍부했었다. 그래서 월악산과 오대산 두 곳 모두 원주 속혀지거나 원주 인접 지역인데 해린 승탑의 설계자들이 그런 원주 주변의 문화유산들을 충분히 경험한 덕분에 해린 승탑의 문양이 그렇게 충실하고 풍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승탑비 상단의 이상세계를 그려놓죠. 왼쪽에 윗부분에 보게 되면 오른쪽 빨간 그 원선 안에 있는 분이 이제 그 삼조고고요. 왼쪽 그러니까 태양 햇님을 의미하고 왼쪽이 이제 달림을 의미하죠. 근데 이 그림은 이 정각은 굉장히 이제 상세하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지왕국사 해린 승탑비의 상단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탁본하거나 사진 찍은 게 아니고 이제 밑에 보여진 것처럼 이제 원주 관동조각사 대표이셨던 전재관 옹께서 이제 직접 정각을 하셨던 그것을 이제 다시 그려낸 겁니다. 저하고도 굉장히 자주 만났던 제 방에 놀러도 많이 오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작성한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보다 이제 우리가 정밀하게 그 해린 스타피 상단의 이상 세계를 이제 볼 수 있었겠죠. 거기서 이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주의 독자적인 산수 이해의 반영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제 원주에는 동쪽에는 치악산이 있고 북쪽에는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섬강이 있습니다. 그 섬강과 남한강이 합수하는 지점에 이제 흥원창, 즉 은선포가 있었는데요. 치악산은 원래 저강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산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원주 지역에서는 아마 그 1936년 원주 읍내사는 박동필이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단풍이 아름다워서 저강이라고 붉은 산이라고 해석했다 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서쪽의 은선포, 그 동쪽의 저각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섬은 잘 알다시피 두꺼비고 은섬은 흰 두꺼비가 되고 저각은 붉은 산, 곧 이제 세발 까마귀가 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해린 스타피 상단의 이상세계 구상도 원주에 전래오던 치악산과 이제 섬광 이야기가 모티프가 되었으면 이제 분명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해린 빈탑의 설계와 제작에는 이제 남한강 원주 지역의 후원자들, 그리고 이제 남한강 원주 지역의 학자 승려들의 유서 깊은 학풍들, 그리고 남한강 원주 주변의 수많은 문화유산과 이를 옹축한 남한강 원주 장인들의 솜씨가 모아져서 이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이번 연구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그 법천사 지광국사 해린의 그 비탑을 조성한 그러한 능력, 학식, 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한강 원주풍이었다라고 밝힐 수 있었던 것이 지광국사 해린 비탑과 관련되는 PPT 동영상
시리즈 마지막, 4탄 마지막의 결론이 바로 해린 비탑의 설계와 제작은 남한강 원주풍의 후원자들, 또 학자들, 장인들, 원주의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영축돼서 된 거다로 이제 정리할 수 있었게 된 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그러한 이제 그 중앙국사, 법전사 중앙국사 해린 비탑의 시리즈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꽤 긴 시간인데 이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해린 비탑의 마지막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